토마토,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찬바람 속에서 맞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가족끼리 만나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에 여전히 그늘지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 헤아리시고 이번 설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설 연휴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알고 보니까 2건 더 소송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 6건입니다. 네. 이 최대 송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그 2건에 대해서는 그 출석 요구서가 안 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들었는지는 몰라요. 예. 이제 그 고소인지 고발인지도 불명확하군요. 예. 근데 이제 저를 그 변호해 줄 몇몇 측에서 알아보고 네. 이제 통보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소고발이라고 해서 다 재판에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조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제 저도 방어권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제가 뭐 고소 고발을 당했든 말았든 간에 네. 제가 없다는 점을 이제 강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조사를 받는다면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2가지를 판단합니다. 예. 일단 구속을 할 것이냐, 불구속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소를 할 것이냐,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냐. 예. 당연히 이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불구속인 것이고 기소를 할 경우에는 구속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불구속 기소가 있는데요. 예. 글쎄 뭐 제 생각으로는 뭐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구속 기소를 한다면은 또 바로 구속이 되겠죠. 구속 기소까지. 오. 아니 이제 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SNS 상에서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긴 합니다만은 예. 뭐 모르죠. 뭐 정봉주가 감옥 갔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이 네. 감옥에 갔는데 살아있는 권력자, 유신의 후계자, 네. 그분을 또 상대로 해가지고 도발을 하셨으니. 예. 뭐 도발한 건 없는데 그 죄가 매우 큽니다. 예. 다 제 죄입니다. 예. 저는 3월 6일에 수원지방법원에 나가서 네. 재판을 받습니다. 아 그건 우리 김용인 교수가 직접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작년에 어떤 누리꾼이 네. 제 트위터에다가 네. 당신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고 싶다고 했나 어쨌나. 네. 그래서 제가 부디 족가세요라고 했다가 네. 모욕으로 걸려가지고 네.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부디 족가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네. 제가 재판정에 3월 6일에 서게 됩니다. 설마 법정 구속되진 않겠지 설마. 쫄지 마! 예. 이건 김호준 버전인데. 예. 예. 우리 모두에게 또,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정봉주 전 의원, 네. 구속됐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보니까 구속돼서 깜빵에 있는 것도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용민 교수도 좀 살도 좀 빼고 하려면은. 거기서 몸을 또 만들어 왔다고 몸을 하니까. 만들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또 정봉주 전 의원이 또 감옥에서 엄청난 교양을 쌓아갖고 나왔습니다. 책도 냈고요. 책도 냈고요. 대한민국 진화론. 네. 네. 아니 공항에서 김포공항 메토선이죠 그게 9호선을 내려가지고 네. 공항까지 굉장히 깁니다. 예. 동선이 예. 쭉 걸어가고 있는데 네. 오른쪽 왼쪽에 보니까 네. 광고판에 예.
정봉주의 대한민국 진화론이라는 책 광고가 예. 두 군데 있더라고요. 예, 아주 반가웠습니다. 베스트셀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 이게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모토 아니었습니까? 네. 저희 2명은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 100%가 아니고 뭐 99.999% 모양이죠? 네. 또 우리 행복하지 못하기로는 또 해고 노동자들도 있는데, 네. 또 지금 고공농성도 벌이고, 정말 노숙농성도 벌이고, 예. 이 강추위에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이분들 만나면요. 네. 이분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네. 예, 우리가 벌써부터 무너지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 좌절하면은 변절한다. 이런 또 교훈을 우리가 또. 좌절하면 지는 거죠. 예, 지는 거고, 이래저래, 이렇기 때문에 또 정치 혐오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네. 투표장 안 가고, 네. 뭐 투표해봐야 뭐하냐 맨날 지는데, 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변화의 주역, 예, 바로 시민 자신입니다. 그걸 그렇죠. 잊지 마시고, 희망을 항상 만들어 갑시다. 없다면, 예. 네. 저와 관련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세요. 민주통합당 네. 노원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고, 민주통합당 탈당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정치인 김용민의 시대가 끝나고, 네. 이제 자유로운, 네.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젠? 직함이,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준비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제가 민주통합당 탈당한 이유는 당의 유감이 있다든지,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함축된 또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언론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표방한 만큼, 네. 지금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인 중에는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네. 하지만, 김용민의 선택은, 정당과 무관하게 네. 언론을 하겠다. 예, 그것도 있고, 예. 김용민이가 이렇게 정치에 한 발 걸치는 것은 국민 TV 통해서 나름대로 명성을 쌓아가지고 네. 다음에 또 도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또 갖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의구심을 지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뭔가 물 좋은 곳에 네. 한 달이 걸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에 진출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옛날 한나라당식의 정치 입문 방법이었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크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좀 순결주의도 좀 있고. 예. 근데 그런 것을 순결주의라고 비난할 건 없고요. 네. 결국 자기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네.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민 교수의 선택은 정치와 무관하게 하겠다. 네. 그러면 그 자체로 존중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 시작부터 질타가 쏟아집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던데 이 티켓이 바로 본인이 제출한 티켓이에요. 홀수차, 짝수차 계속해서 이용한 적이 있죠? 후보자가. 예,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업무 경비로 추정되는 이 금액을 개인의 칩으로 활용했다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왔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부정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총리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 사퇴 이유를 사생활 침해로 졸도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청문회 제도, 야당의 거센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인물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못하고 추천한 박근혜 당선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서 대표님,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취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네. 대선 득표율을 겨우 넘어서는 네. 수준이란 말이죠. 왜 이럴까요? 원래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예. 당선된 날로부터 예. 취임 초반까지는 사실 지지율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취임 초반이라면 아무래도 1년. 그렇죠. 뭐 1년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예. 취임하고서 6개월 이내는 이제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예. 가령 문재인을 지지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당선인이 기왕에 승리했으니까 예. 이제 저처럼 네. 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래 이왕 당선됐으니까 잘해라 라는 취지에서 비록 그 대선 국면에서는 네.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예. 당선된 이후에는 좀 지지를 해주는 예.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명박 씨도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그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누구나 다 우려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 인사. 예. 그것이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 예. 그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예. 그런 요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첫 번째 윤창중 대변인. 두 그렇죠. 번째 뭐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네. 하여튼 그 3연속. 예. 물론 이제 이동흡 헛스윙. 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네.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한 건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지명한 거지만 건데 양자가 또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그렇죠. 보도도 있어요. 협의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사실 이제 이명박 씨는 이제 가는 권력이고 예. 박근혜 당선인은 오는 권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마저도 예. 결국은 박근혜 인사다라고 국민들이 봤다고 봐야죠. 그도 그럴 것이 또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 표결로 네.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박근혜 당선인이. 네. 이 말은 본인이 정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결국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 뭐 문제가 되느냐 이런 또 의중으로 또 읽힐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인들이 늘상 범하는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예.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예. 어느 타이밍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느냐. 예. 아니면은 예. 정면 돌파를 하느냐. 예.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그 시기와 예. 선택, 예. 거기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예.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잘 맞추는 것이 훌륭한 정치거든요. 예. 윤창중 대변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이런 아주 멋진 분을 대변인으로. 예. 우리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 네. 초대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남주홍 씨가 네. 지명됐잖아요. 네. 남주홍 씨가 낸 책이 뭔지 아십니까? 통일은 없다. 통일은 없다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결국은 그때도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낙마했죠. 예. 뭐 딴 문제로. 예, 다른 문제로 낙마를 했는데. 개인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죠. 통일은 없다라고 한 사람을 통일부로 장관으로 지명한 순간 이미 낙마는 예상된 거죠. 예. 그리고 또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라고 하는 사람을 국민행복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대변인으로. 예.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예. 노무현 정권 당시에 네.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하여간 이현재 부총리를 포함해 가지고 김병준 부총리도 그랬고요. 이분들이 많은 낙마가 있었죠. 예, 수없이 많은 낙마가 있었고, 네. 야, 이 한나라당이 집권해 봐라. 니들은 여기는 지금 낙마가 소낙이라면 거기는 폭우일 거다. 이렇게 이제. 폭우 정도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도 없는 그야말로 예. 일대 소나기이죠. 예, 그런데 그쪽은 한나라당은 집권한 이후에 낙마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도덕성은 아주 심각하게 말하자면은
뭐 하여튼 흠집 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클렉 수준이 돼야. 노무현 정부 때 말이죠. 정말 한나라당식으로 야당이 떠들 테면 떠들어라. 우리는 갈 길 간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솔직히 그 당시 한나라당도 소수였으니까 그랬다면은 하여튼 이 정권이 참 안정된다. 뭐라고 떠들건 간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 간다. 한다면은 재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있죠. 네. 그게 뭐 이명박 정부의 말하자면 인사 스타일, 네. 고소영 내각을 초질간 네. 밀어붙이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흠집 때문에 도저히 이건 정말 안 된다라고 보수 세력들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그럴 정도가 돼야 이제 인사를 거둬들이지 어지간해서는 뭐 그대로 밀어붙이는 네.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여기에는 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의 참여정부에서는 너무 물렀다. 뭐 어지간하게 사실 김명주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잘못이 없는 걸로 잘못이 없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들이 떠드는 바람에 그게 밀려서 낙마시켰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안타깝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일단은 그 재집권에 성공한 정권은 잘한 정권이고 정권을 내준 정권은 못한 정권이다. 이게 사실은 정치로 보면 상식이거든요. 네. 그 따진다면은 노무현 정부 때 어떤 그런 그간에 했었던 일들, 뭐 박수 받았고 민주주의를 상당히 좀 진척시킨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조치였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재집권에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이명박처럼 완전히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짓밟고 개판으로 만들고 똥칠을 한 이런 정권은 재집권을 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통치술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야당이 재집권을 하려 한다면은 또 재집권에서 또 재집권을 시도하려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좀 후한무치함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뭐 이제 뭐 그렇게 닮아야 된다. 반면 교사가 아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도대체 표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 국민들은 이게 혼돈이 된 거예요.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명박 정권은 틀림없이 그야말로 심판받아서 결국 새누리당은 야당이 될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대부분 48%의 국민들은 거의 다 믿었고요. 그야말로 출구조사 전까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국민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고 우리나라가 이 방향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라고 믿는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란 말이죠. 저는 뭐 정말 개표 과정에서 뭔가 부정이 있었다. 증거는 없어요. 이게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결과가 아닌데 하는. 예. 사실 이제 그 문제는 아슬아슬하게 졌을 때 또 늘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30만 표 차이로 이겼을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이 50만 표 차이로 이겼을 때도 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개표 부정 의혹을 뭐 제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수상하다. 예. 라면서도 결국은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못하는 예.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문제는 정서적으로는 뭐 그렇게 느낀다 손 치더라도 실제적인 증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위험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사실이라면은 박근혜 당선인 임기 중에 반드시 드러날 문제니까 지금 너무 뭐 개표 비정 문제를 가지고 속상하지 말고 사실 의혹으로 네. 진실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의혹 제기로 진실에 접근하기는 잘못하면 쉽지 역공을 않습니다. 이제 받을 우려도 있고요. 네. 뭐 지금은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니까 그런 의견들이 이 새누리당이라든지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역공을 해서 이런
지니까 지들이 뭐 개표부정이라고 증거를 내놔봐 이놈들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뭔가 조사를 했는데 증거를 못 찾았을 때 그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참 그래요. 아니 개표 부정을 만약에 했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수검표를 한들 정말 개표 부정을 했던 놈들이 뭐 그 증거인멸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니 물론 이제 개표 부정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했다면 증거인멸도 정말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뭐 답답하시더라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다면야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의혹이 있다면 풀어야 마땅하죠. 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문제 제기거든요. 당선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닙니까? 요즘 제가 아침마다 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조간신문 9개를 쫙 한번 읽어보고 브리핑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시네요. 예. 모든 신문을 다 봅니다. 열심히 보는데요. 그런데 아주 너무나 특이하고 기막히고 이채로운 그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조중동이 예사롭지 않아요. 완전히 뭐랄까요? 과거에는 막 그냥 허위, 악의 이런 보도가 많았거든요. 요새는 뭐 굉장히 좀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가혹하니 많지 또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종의 이제 길들이기라고 봐야죠.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으니까 반성하고 참된 정도의 길을 걷자. 이게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조중동이 아니 뭐 이제 비단 조중동뿐만이 아니고 참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우리가 항상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는 걸 갖습니다. 언론과.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뭐 길게는 1년 동안 그 정부에게 시비를 잘 안 겁니다. 그게 뭐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전에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한 6개월은 일단 참고 봐준다. 이게 이제 허니문인 건데요.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허니문이라고 하는 그 관례가 깨진 거죠. 그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는 이른바 밀어붙이기 식의 그런 통치 스타일이 결국은 뭐 지금의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그런 언론들에게도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손보기, 길들이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떻게 길들여질까요? 잘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잘 안 길들여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싸우겠죠. 싸운다. 조중동하고. 오호.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근데 참 이제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은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는 당선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봐도 그렇고요.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라고 합시다. 조중동이 인사 문제에서 비판을 하면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별 정부는 참 소통이 잘 됐죠. 너무너무 잘 됐죠. 잘 됐죠. 근데 언론이 작심을 하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박근혜 당선인은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입니다. 이제 뭐 자기의 신념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이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뭐 수도시 말을 했던 그 과거사로 볼 때도 그 스타일이 그렇게 굳어져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 세 가지 인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보수심 언론들도 이런 식으로 내버려 뒀다가는 아까 우리 김영민 교수 얘기했다시피 예. 진짜 정권 말아먹는 건 아니냐. 예. 그래서 좀 손을 보더라도 예. 좀 소통이 잘 되도록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좀 노골노골하게 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세를 펴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또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른바 보수 언론들 예. 그리고 보수 방송들 예. 사실 대선 기간 동안 좀 해도 좀 너무했었거든요. 예. 자, 그리 되면은 예. 박근혜 당선인을 당선시키는 데는 뭐 큰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독자들은 예. 많이 읽게 돼요. 예. 독자들은 읽게 됩니다. 예. 도대체 뭐냐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떨어져 나간 독자들을 불러 올려면은 자, 그때는 우리가 저 빨갱이들한테 정권을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이고 우리 진짜 면모는 비판하는 언론이다. 예. 이런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예. 게다가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아주 언론식으로 표현한다면 조져버린 게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예. 참 앞으로 그 추이가 예. 궁금해요. 예. 만약 박근혜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가진다면은 실행에 옮긴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중동하고 붙을 텐데. 붙죠. 붙는데 사실 그 보수 언론들도 박근혜 당선인 못지않은 예. 일종의 기득권입니다. 예. 기득권 대 기득권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심판받지 않는 권력들. 네.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국민 TV를 할 때도 늘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예. 그 특히 이제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 예. 이게 보수 언론들의 소유 지배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은 항상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 아니 그 뭐 털면은 거의 모래가 쏟아져 나오는. 예. 예. 이제 그래서 정말로 예. 박근혜 당선인이 예. 언론 손보기로 나선다 한다면은 그 보수 언론들도 아마 움츠러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도 하고요. 베끼든다. 예. 아하. 근데 그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물밑에서 대타협을. 그렇죠. 그 두 진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또 이 우리나라의 메인스트림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자본. 서로가 득될 게 좋을 것 없다. 없다. 그래서 물밑 대타협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가 예. 국민 신뢰를 잃어간다면은 사실은 공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열심히 이 언론 용어로 좀 비속합니다만은 예. 표현한다면 빨아주는 그런 이제 쪽으로 태도를 뭐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만 놓고 싸울 거다. 예. 싸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구잡이의 박근혜 당선인은 좀 그런 표현도 비슷하게 했죠. 예. 언론이 좀 너무 마구잡이다. 예. 표현이 뭐 꼭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좀 예. 그랬는데 여하튼 그런 식의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를 무시하고 통치를 했다가는 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과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보수 언론들마저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비판을 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 언론사들의 본심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오늘 그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성한용 정치선임 기자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을 손볼 것인가? 손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 변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거를 좀 쉽게 풀이한다면은 이런 거죠.
이제 검찰은 형식적으로는 예. 수사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지 수사를 해요. 음. 뭐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해도 예. 하지만은 예. 인지, 예. 즉 내가 알아서 수사하는 거야. 예. 이런 인지 수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이고 이명박 씨 본인의 어떤 비리가 있다라고 인지를 해서 예. 수사를 한다면은 예. 박근혜 당선인이 그걸 말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형식 논리적으로는 예. 뭐 물 밑에서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그 성한용 선임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검찰 변수라고. 예. 검찰이 쉽게 얘기해서 이명박 씨와 그 주변에 있는 과거 권력을 조져서 네. 박근혜 당선인에게 예. 아부를 하고 그래서 살아남겠다. 또 본인들은 또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또 받고. 네. 야, 이제 이거 그렇다면은 완전히 조중동하고 같은 원리네. 어? 그렇다면은 권력하고의 작용, 또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이 검찰과 조중동이 늘 심판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계속해서 그 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원리다. 예. 성한용 기자의 그 아주 언론적인 네. 용어를 이제 제가 쉽게 풀이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네. 검찰이 당연히 인지수사를 할 것은 물론이고, 이제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은, 네. 뭐 각종 제보가 잇따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럴 경우에, 그것을 이제 수사를 이제 내사부터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게 내사입니다. 네. 검찰이 하는 것은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당신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것도 내사예요. 따지고 보면은, 예. 이제 내사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를 이제 들고 있다가, 과거 이제 독재 정권들, 뭐 전두환, 뭐 노태우, 이런 정권에서 그런 일들이 항용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요즘은 뭐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뭐 연예인 스캔들을 갖다 일으킨다, 뭐 이런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뭔가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도가 추락을 하면은 누군가 하나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조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과거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도 초기에 막 지지도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에 봉착을 한다면은 예. 또 이명박 씨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늘 남아 있죠. 예. 왜 그러냐? 이명박 씨가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털어가지고 나올 문제가 없다면야 예. 검찰이 뭐 내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 지금도 아직 완전히 권력을 놓은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각종 의혹들 중에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뭐 의혹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수사조차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그 언론에 드러난 것들만 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뭐 내곡동 시사인에서 뭐 크게 보도를 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수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그렇죠. 내려가지고 또 큰 문제를 이야기했었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을 놓게 되면은 예. 진짜 수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는 얕은 대통령이니까 예. 검찰도 수사한다면 부담이 컸겠지만은 예. 대통령 올라났는데 뭐 부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예. 뭔가 걸릴 수 있을 것이고 네. 걸리는 것을 이제 딱 틀어지고 있다가 예. 뭐 지지가 좀 떨어지고 하면은 그래 이명박 씨를 희생양으로 삼자. 이런 식의 이른바 정치적인 결정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고비마다 타협을 하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숨통을 놓아주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전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뭔가 큰 빚이 있다. 저는 그렇게 추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추론이죠. 예, 추론입니다. 잘하실 겁니다. 네. 뭐 이 공정한 수사와 또 원칙적인 수사, 이거는 분명히 견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명박에게 뭔가 비리가 나왔다.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국물도 남김없이 정치적으로 수사에 관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명박에게 빚이 없다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노태우 시대를 끝내고 김영삼 씨가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면요. 예. 노태우는 이른바 정치적인 적이었단 말이에요. 예. 정치적인 적을 처단을 하면은 이거 정략적이라고 또 욕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김영삼 씨가 집권을 하는 바람에 그냥 노태우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박살을 낸 주역이 바로 이해찬 감사원장입니다. 그렇죠. 율곡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말하자면은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노태우 씨를 단죄하기가 더 쉬웠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전두환을 오히려 용서해주는 뭐 용서를 완전히 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식의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로 정치적으로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을 예를 들어서 작살을 낸다면은 예. 저 정치적 보복이다. 예. 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전두환은 예. 노태우보다도 예. 더 쉽게 살아갔습니다. 예.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명박 씨를 단죄하기는 훨씬 더 쉽죠. 최소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오히려 문재인 씨가 당선됐다면은 예. 이명박 씨를 단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이명박 씨의 처지는 오로지 이제 국가를 다 떠나가지고 이명박 씨 입장에서만 봐도 예. 상당히 좀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방금 김용민 교수가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을 작살내기가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검찰이 또 열심히 수사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급 브레이크가 막 이제 밟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온다. 의혹에 이제 휩싸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뭐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하가 훌륭한 분이고 절대 잘못 없는 분이고. 이명박 씨가 뭔가 잘못한 게 없다면은 뭐 털어봤자 나올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뭐 잘못이 있어서 털었습니까? 그런가요? 예. 얼마 며칠 전에 그 이명박이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검찰한테 막 지시하거나 뭐 압력을 가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참 아주 참 그러면은 검찰이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여간 참 아니 뭐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니 그 인간은 그런 말 하면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자기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었다나 뭐 했다나 아이고 참 하여간 이분의 말로가 어떨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말 예. 이제 궁금해요. 자, 대표님. 네.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네. 한 5분 정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대선 이후 아직까지도 그야말로 헤매고 있습니다. 참난 민주당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예. 사실 민주당이 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문재인 씨를 중심으로 네. 뭉치면서 예. 위원 확대를 위해서 안철수 씨를 영입하는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말하자면 생각이 다른 예. 여러 사람들이 예. 결국은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 이게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은 거꾸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패배한 후보로서는 역대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김영삼 씨한테 패배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정동영 후보도 패배를 했고 문재인 후보도 패배하고 이제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화 시대 이후에 예. 세 사람의 패배한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당을 정리하는 것이 온당한 수순이죠. 예. 그리고 또 그 문재인 후보가 득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뭐 어떤 뭐 분석이야 다양하겠지만은 여하튼 뭐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은 안철수 전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두 쌍두마차를 가지고 전열을 정비하는 것 뒤에는 예. 길이 없는 거죠. 예. 근데 그야말로 단순하고 간단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욕먹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의원직을 뭐 사퇴하라느니 뭐 아니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뭔데요? 기득권을 너무 포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예.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없이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문재인 의원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이제 뭐 국민에게
많은 기대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 한때 쪽팔렸던 건 사실이고 예. 그렇지만은 아니 뭐 선거라는 걸 이길 수도 있고 승패는 빈가지 상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씨가 지금 뭐 나이가 한 80 노인이 돼가지고 뭐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5년 후에 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의원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 내가 총대를 메고 박근혜 당선인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면은 철저하게 견제하고 비판을 해서 이 나라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 그게 문재인 의원의 온당한 또 길이고요. 예. 또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의원직 사퇴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음에 그러면 그 부산은 거기서 그 자기 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믿나? 아니 그건 그 의석 하나를 그러면 새누리당한테 갖다 바치자는 건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들이 어디 있어 도대체? 난 정말 참 한심한 인간들이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가 의원직 사퇴하고 부산에 한번 출마해 보라지. 참나, 이게 이제 초니가 없어서 진짜. 그게 결국은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노정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가장 큰 약점은 이른바 호남당적인 색채 아닙니까? 예. 물론 호남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보루죠. 호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이 그만큼 또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말하는 호남당적인 색채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호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쓰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부산 사람인 뭐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후보로 선택해서는 성공을 하기도 했고 문재인 후보를 해가지고 뭐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영남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은 민주당은 호남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헤게모니를 호남이 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로 선택까지는 해줬지만은 대통령이 못됐으니까 물러나라. 이제 우리가 또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취지로 저는 읽혀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죽는 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그 절대로 진출할 수 없는 곳에 진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정현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최고위원이죠. 네, 최고위원인가요? 이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출마를 해서 표도 조금 얻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당도 끊임없이 영남에서 의석을 얻고 표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교두보가 문재인 의원입니다. 그 교두보를 포기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든 영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가 신당을 창당하게 만들어서 그건 뭐 만들게 한다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요. 여하튼 안철수 전 후보도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학교를 안 간단 말이에요.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민주당 입당을 시키든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손을 잡고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의 결과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그림이고. 근데 그런 그림을 선택하지 않고 문재인 나가라 안철수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진짜 도대체 민주당이 뭐 박근혜 당선인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정말 소통이 꽉 막힌 그런 의원이라고 봐야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TV가 이제 드디어 발기인 모집 단계로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뭐 좀 외연 확대를 위한 필요성들 많이 이야기가 또 준비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외연 확대란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그 협동조합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많은 국민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또 여긴 명망가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는 뭐 근데 또 흥미로운 게 국민뿐만 아니라 비국민 해외에 계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당적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스위스는 100% 국민이 조합원이잖아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인구가 적은데도 $6만
달성했고요. 네. 이 협동조합의 나라다운 그런 경제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하여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예. 협동조합이 그 설립 신고를 하려면은 네. 창립 총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창립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이제 네. 모아야 되는데 예. 설립 동의자들은 대개 300인에서 500인 사이로 보통 네. 이제 하는 게 뭐 다른 조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TV의 규모를 앞으로 놓고 볼 때는 뭐 그 예. 정도가 적절한 선이 아니냐. 예. 그래서 설립 신고 피를 설립 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합원에 모집하기 전까지는 설립 동의자 한 300에서 500인을 모으는 단계죠, 현재. 예. 그래서 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은 예. 그 사람이 명망가든 예. 아니든 네. 상관없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설립 동의자가 다 모이면은 예. 창립 총회를 열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초안 네. 이런 문제들을 그 창립 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뒤에 예. 다 마련된 서류를 가지고 드디어 조합 설립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 신고 필증이 나와야만이 네. 이제 조합원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조합이 출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과정을 아마 조만간 빨리 밟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국민 TV, 이 KUKMIN TV, 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의 아이디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소식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TV라는 이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 단계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TV 방송을 통한 공정언론 구현,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칭으로 국민TV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이 이름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그런 매체로서의 어떤 전문성, 또 독창성,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의미의 새로운 이름을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국민 TV라는 그런 이념, 또 저희들의 어떤 성격, 정체성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다음 시간쯤 될 것 같습니다. 네. 발기인 모집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르고 정확하고 또 공정한 뉴스, 이 뉴스를 만들 수 있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또 호소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이 뭐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론 또 정치 개혁을 이루는 또 작은 운동 참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예. 해보니까 협동조합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서에 딱 맞는 시스템이고 예. 그리고 협동조합이 저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 또 언론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소규모의 협동조합들은 빨리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대규모 협동조합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국민TV 지금 가칭입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 기대와 여망, 새로운 TV를 원하는 이런 여망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큰 조합이 된다면은 이 국민TV를 통해서 뭔가 조합원 수만 늘어난다면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도 나왔고 대한민국 진화론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개조시키고 진화시킬 수 있는 그 토대가 저는 협동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두에 국민TV 협동조합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며칠 전에 경제신문끼리 싸움 붙은 거 보세요. 아, 정말 아주 가관 아닙니까? 사주가 존재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언론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죠. 사주 얼굴 사진을 실었다고. 그래서 상대편 신문이 야마돌아 가지고 보복성 기사를 썼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시정 그런데. 작가도 아니고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언론의 소유 구조 때문입니다. 사주의 자존심을 위해서 언론의 품위와 또 명예를 스스로 실추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이런 언론의 폐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이 치유할 바로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의 언론입니다.
국민TV가 그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 대표님, 하여튼 설 연휴 잘 쉬시고, 예, 또 다음 주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동안 저도 좀 바쁘고 해가지고 이 토요일 날 녹음을 토요일이 금요일 날 저녁에 녹음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주중에 좀 녹음을 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래서 독자들에게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는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설사 깜빡이 하더라도 녹음은 하고야 한다. 동명이인의 서영석, 동명이인의 김용민을 MC로 해서라도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깜빡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